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박춘자라고 합니다. 나이는 50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제 사연을 보내고 싶어서 적어봅니다. 다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라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또 많이 알리고 싶어서 보내봅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주에서 제일 가는 해녀였고 아버지는 배 타시는 선장이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배를 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부터 물질을 했을 거고 태어나고서 걷지도 못했을 때부터 배에 탔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잘 잡아서 돈을 잘 버셨습니다. 아버지 집안 대대로 남자들이 죄다 배를 타셨었고 그 덕에 아버지 배는 제주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배였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 둘과 언니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맞이었던 첫째 언니는 14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그 비슷한 나이일 때부터 배를 탔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님들, 그 훨씬 전부터 저희 집안은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게 제 밥벌이이고 제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14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날이었습니다. 언니랑 어머니처럼 멋있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전복이고 해삼이고 다 쓸어올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물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 마당에서 커다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잠수를 연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대야에 돌멩이 몇 개를 던져두고 얼굴을 쳐박고는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제 나름의 연습이었고 노력이었습니다. 투명한 물속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돌멩이들을 줍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언니와 어머니가 보는 바닷속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어림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서 마주한 물속은 제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뭔지 모를 위압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피부부터 뼛속까지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물속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는 기분이었고 숨도 고르게 쉬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이 무서웠습니다. 해녀가 물이 무섭다니, 물질을 해야 하는데 물이 무섭다니, 참 곤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저를 걱정어린 눈으로 보셨습니다. 다른 어른분들은 그래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하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분명 저는 잘 해낼 줄 알았거든요. 언니랑 어머니가 잘 하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억울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그 뒤로 수십 번을 연습했습니다. 수십 번을 물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5초도 못 버티고 물속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고요. 쳐다만 보고 있어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과 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만 느꼈었죠. 오빠들과 언니, 부모님은 저를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물을 쳐다볼 수는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들어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부모님 지인분이 운영하시는 시장에서 물고기 손질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반주를 걸치시다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때가 딱 20살 되던 해였습니다. 춘자야, 너 물이 무섭냐? 지금은 괜찮아요, 아버지. 그래도 네가 우리처럼은 못 살겠지? 너 서울로 가라. 예? 서울이요? 안 그래도 봐둔 신랑감이 있어. 무사람들 까탈스럽다지만 그 집안은 전혀 안 그렇다. 믿을만 하니까 보내는 거야. 가서 너 무서워하는 물 없는 곳에서 살림 차리고 거기서 살아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무태 가라뇨. 신랑감은 또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보고 결혼하라는 건 아니시죠? 왜 아니야?
나이 찼으니 갈 법도 하지. 네 오빠들 아직이지만 네 언니 갔으니 너도 가도 괜찮다. 지금 됐고 너 신랑감이나 오라 해서 잔치나 열려고 하니 그리 알아라. 요즘 같은 세상이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옛날에는 허다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시집을 갔습니다. 동네 언니들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저희 언니도 부모님끼리 주선해서 제주에서 배물돈 남자와 결혼했고요. 죄다 그렇게 결혼하니까 나도 그렇겠구나 예상은 했지만 그게 서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발 한 번 디뎌보지 못한 서울에 가라니요. 겉도 서울 사람과 살라니. 저한테는 외국 남자와 결혼하라는 것만큼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감이 될 사람의 아버지. 제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와 국민학교 동창이셨답니다. 게다가 집도 바로 옆집에 살아서 아주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집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집 어른께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고 물건을 떼러 간간히 제주에 오셨는데 아버지는 그때마다 저희 시아버지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며 괜찮은 집에서 자식들 교육도 꼼꼼하게 시켰다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 부족함 없이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도 싫었고 가족 없이 낯선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나요? 제가 싫다고 한들 어쩌겠나요? 꼼짝없이 저는 서울로 가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대신 집 마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기로 했고 저는 제 결혼 축하 잔치를 하는 날 남편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에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집간 언니가 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밤새 달래주었지요.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고 남편 될 사람이 새벽같이 제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은 아니지만 얘는 갖춰 입으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언니가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제게 빌려주었습니다. 어색한 한복을 입고 잔치상이 차려진 마당에 나가는 순간 저는 제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모가 너무 훤칠한 겁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키도 커서 사람들 틈에 혼자 우뚝 서 있고 선한 눈매와 멀끔한 피부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주에서는 본 적도 없는 멋진 정장에 사선으로 줄무늬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진짜 멋쟁이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인사하고 동네 어르신들의 놀림을 받으며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잔치 내내 동네 아는 언니, 아는 동생, 친구들, 가까이 지내던 어른분들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제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서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어색함과 어지러움 투성이었습니다. 집은 왜 이리 빽빽히 붙어 있으며 사람과 차, 오토바이, 자전거는 어쩜 그렇게 많은 건지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고층 건물들 또한 제게는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사람은 까탈스럽고 야같다는데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들은 저로서는 어느 정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서인지 어쩐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차가워 보였지만 막상 대화를 나눠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게는 너무 어려운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제 남편 덕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성도 곱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고 마치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저는 제 남편을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모든 게 성에 차지 않더라도 맞춰가는 것이 부부고 참는 것이 어른이라고요. 언니의 말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찰떡궁합으로 잘 맞았고 남들은 저희를 보고 인꼬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는 결혼 후 3년 사이에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두 아들은 참 예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말을 조금 할 무렵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시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식품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일이었는데 주로 제주나 남해 쪽에서 오징어, 멸치 이런 것들을 받아와서 파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건어물이나 해조류를 안 먹는 일은 없으니까 사업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편의 출장도 많아졌죠. 남편이 사장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는 이리저리 인사를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돌보며 마냥 남편을 기다리기가 일쑤였습니다. 일주일 나가 있다가 이틀 들어오고 또 보름 나가 있다가 나흘 집에 오고 그러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더 애틋해졌겠죠. 이 애틋한 마음이 어찌나 컸던지 첫째가 8살, 둘째가 7살 되던 해에 저희는 셋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셋째도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특히 더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마 아이 둘셋 있는 부모라면 공감할 겁니다. 저한테는 막내가 그랬습니다. 첫째, 둘째는 태어날 때 남편이 같이 있어줬거든요. 그리고 나름 태교도 좀 했고요. 뭐 특별할 건 없었지만 남편이랑 서울 여기저기도 가보고 집에서 음악 틀고 여유도 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런 걸 전혀 못 해줬거든요. 아들 둘을 키우니 여유는 내 인생에서 지워진 말이었고 남편이 바빠서 출산하는 그날도 저 혼자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를 보면 뭔가 짠한 겁니다. 게다가 애가 기질 자체가 엄청 순하더라고요. 형들은 신생아 때부터 엄청 예민하고 둘이 허구한 날 싸웠었는데 그런 형들이 있어서 그런지 막내는 정말 순하고 순진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챙겨서 먹여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었고 좀 징징대더라도 다 받아주고 싶은 아이였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첫째랑 둘째가 알아차렸나 봅니다. 원래 애들이 더 그런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질투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준명이만 예뻐해? 왜 준명이만 좋아해? 왜 준명이만 안아줘? 준명이는 이제 3살이잖아. 너희가 형이니까 이해해줘야지. 내가 왜? 싫어. 준명이 싫어. 준명이 없으면 좋겠어. 애들이 막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속도 많이 상했고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어디 조언 구할 만한 곳도 없고 집에 잘 있지도 않는 남편이랑 가끔 상의하며 미련하게 애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저도 어렸고 뭘 몰랐으니까 셋이 같이 모아두면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첫째, 둘째에 비해서 약하고 소극적이었던 막내는 그 틈에서 더욱 작아져만 갔습니다. 반면 첫째, 둘째는 작아지는 막내를 보면서 더욱 의기양양하며 못된 자신감만 놓아져 갔죠. 이 마음들은 커지고 커졌습니다. 엄마인 저망 전전긍긍했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좋은 사이가 될까? 애초에 이 아이들은 성향이 달랐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리를 좀 뒀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때의 저에게는 그런 판단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잘못된 방법을 계속하며 고집을 부렸던 거였겠죠. 붙어 있으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이가 안 좋을수록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연년생인데 막내는 형들하고 6살, 7살 차이가 나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밖에서 뛰어놀아도 잘 어울려지지가 않았고요. 그러다가 막내가 6살쯤 되니까 형들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공놀이 정도는 할 수 있길래 그때부터 애들 데리고 많이 나갔습니다. 가서 공 던져주고 같이 놀으라고 하고 카드게임 같은 것도 사주고 도시락까지 싸서 나가면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처럼 아이들이 움직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공을 주면 공으로 막내를 괴롭히고 게임 못한다고 막내를 놀리고 먹을 것도 욕심내서 먹고 첫째랑 둘째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제가 어디 병원이라도 데려갔겠죠.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잘 지내고 잘 어울리는 애들이었습니다. 유독 막내한테만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이건 내 욕심으로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체념하고 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아이들한테 엄청 자상한 남편은 애들을 세워두고 혼도 내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방학이었습니다. 막내도 유치원에서 방학을 해서 모처럼 온 식구가 다 같이 집에 있을 때였죠. 남편은 어김없이 출장을 떠났고 아이 셋과 저는 남겨졌습니다. 아들 키우는 엄마라면 알겠지만 정말 무지하게 많이들 먹습니다. 저 음식이 다 어디로 가나 싶을 만큼 말이죠. 방학이니 애들 먹일 거나 좀 사야겠다 싶어서 넷이 다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복날을 앞뒀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원래 애들 다 안 데리고 오려다가 집에만 있기에 답답할 것 같아서 데리고 나온 거였는데 괜히 데려왔나 싶었죠. 그래도 이왕 온 거 얼른 장 보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살 게 많아서 짐을 같이 들어줄 첫째는 옆에 세우고 둘째랑 막내랑 손 꼭 붙잡고 쫓아오라고 했죠.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생선이랑 기름 좀 사려고 하는데 애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 안에 꽈배기랑 찹쌀도넛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들 이거 먹고 있을래? 생선 가게랑 기름 가게만 들리면 되니까 먹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금방 다녀올게. 네, 알겠어요. 금방 다녀올 생각으로 애들 입에 빵 하나씩 물려주고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더 사고 아이들한테 돌아가기까지 20분 정도? 30분이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양손 가득 봉다리를 들고 애들한테 돌아갔는데 막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랑 둘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명이는 어디 갔어? 엄마, 그게요. 저희는 그냥 장난치려고 그런 건데요. 준명이가 사라졌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준명이가 사라지다니 무슨 장난을 쳤길래? 엄마가 빵 다 먹으면 화장실 앞으로 오라고 했다고 준명이 다 먹었으니까 얼른 가라고 장난쳤거든요. 그런데 안 오길래 가봤는데 준명이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때 진짜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손에 있던 거 다 놓고 그냥 뛰어다니기만 했습니다. 첫째랑 둘째도 놀라서 엉엉 울고 저는 미친 여자처럼 시장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막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시장에 왔고 그날 시장 문이 닫을 때까지 막내를 찾았지만 결국 막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왕복 1시간이 되는 거리의 시장을 매일 갔습니다. 남편도 출장해서 급하게 돌아왔고 경찰서를 다 돌아다니고 고아원이고 보육원이고 다 찾아다녔지만 막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첫째랑 둘째한테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화낸들 막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놀랐는지 많이 울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막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엄마 노릇을 누구보다 잘해주겠다 마음먹고 매일매일 막내를 생각하며 매일 찾으려 노력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막내를 잃었다는 슬픔이 아직 제 안에 가득한데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주에서 올라와서 제가 서울에서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힘들어하는 걸 알고 평소에 친구도 안 만나고 언제나 제 옆을 지켜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일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제 가족들 보러 제주에 같이 가주었고 가서도 싹싹하게 사위 노릇을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애들 문제가 있을 때도 제 얘기 귀담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줬던 좋은 아빠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표현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서울에서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제게는 남편이 정말 큰 존재였고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출장을 가는 길에 사고가 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15살, 14살이었습니다. 제 나이 37살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빛이 들어올지 모르는 어두컴컴한 터널 같았습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애들이 있으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제가 아예 모르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하던 사업은 남편의 사촌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 한 채와 아이 둘이 남았습니다. 자기네들 아빠가 죽었는데도 철없는 이 자식들은 앞으로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징징대기만 했습니다. 철이 없어도 내 자식은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육지로 와서 줄곧 살림만 하고 자랐으니까 뭘 할 줄 알았겠어요. 그래도 어릴 때 제주에서 배웠던 생선 손질하던 게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횟집 주방에 빌고 빌어서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주방에는 여자들을 잘 안 써줬습니다. 특히나 횟집들은 생선 손질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면서 여자 절대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빌고 빌었고 그 끝내 한 달이 꽤 찰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웠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학원을 보내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숙제는 잘했나 이런 애들 교육에 신경을 좀 썼었는데 일하면서부터 도통 그쪽으로 신경 쓸 틈이 없더라고요. 그저 집에 잘 들어왔고 아침에 학교 잘 가는 것만으로도 제 신경은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서들 잘 크더라고요. 엄마가 못 챙겨준다는 거 아니까 알아서 냉장고에서 반찬 꺼내서 밥 먹고 알아서 숙제도 하고요. 그래도 불만은 엄청 많았습니다. 맛있는 밥 해달라, 용돈 좀 달라, 누구는 무슨 과외를 한다더라. 그래도 그런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주고 삽니까?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요. 그냥 그렇게 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애들 대학 가면 학비는 내줘야 할 것 같아서 밥 좀 안 먹고 뭐든 좀 덜 사면서 돈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애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애들이 심성은 곱지 않아도 공부는 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대학교 다 떨어지고 그냥 놀자판 백수가 되었습니다. 엄마, 나 돈 좀 주면 안 돼요? 뭐? 돈? 너는 다 큰 애가 엄마한테 돈 달란 소리가 그렇게 쉽니? 일 안 해? 대체 어쩌려고 그렇게 살아? 아, 엄마가 이렇게 키운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였는데 진짜로 내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망쳐놨나 싶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둘 다 매일 놀러만 다니고 돈 벌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끌려가듯이 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군대 보낼 때는 좀 슬펐는데 가 있을 때 마음은 편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애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집안 꼬라지가 어쩌고 하면서요. 잘 사는 집 친구들 얘기하면서 괜히 눈치도 줍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늙어버렸고 다 큰 아들들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군대에 가니까 매일 돈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밥 차려달라는 사람도 없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돈 나갈 곳도 없으니 돈도 더 잘 모아졌고요. 애들 대학 가면 주려고 모은 돈이었는데 대학을 안 가니까 그냥 계속 모으기만 했습니다. 물론 애들은 제가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면 분명히 달라 그럴 테니 말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애들 군대가 있을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 나가서 혼자 살까? 제가 오죽 버거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저것들이 사람 노릇을 계속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았으니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월세방 얻어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애들한테 해주었던 게 몸이 배었던지라 쉽사리 몸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애들이 둘 다 저녁을 했고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 우리 일하려고. 일? 무슨 일? 그냥 이제 사람 구실 해야지. 뭐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냥 해보게. 아, 그러니까 이제 돈 달란 소리 안 한다고요. 군대 가면 철든다더니 진짜구나 생각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모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군대 선임한테 일을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회사라고 했는데 둘 다 번듯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선임이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고맙더라고요. 애들은 정말 저에게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처음에 긴가민가하게 의심했던 게 미안할 만큼 회사도 착실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몇 달 안 돼서는 차도 샀습니다. 벌써 무슨 돈이 생겨서 차를 샀나 했는데 일하면서 필요해서 중고로 한 대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산 거라고 하길래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수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너무 잘 벌더라고요. 물론 내 자식이 돈을 잘 벌면 너무 좋죠. 그런데 경력도 없고 아직 어린애들이 어디서 저런 돈이 나오지 싶을 만큼 돈을 잘 벌었습니다. 혹시나 나쁜 일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네 무슨 일 하고 다니는 거니? 혹시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지? 뭐? 나쁜 일? 무슨 나쁜 일? 엄마는 아들들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한다고 그래? 아니, 돈을 너무 잘 벌어오니까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하는 일이 좀 그렇다고. 아, 진짜 몇 번을 말해. 옛날처럼 사회초년생이라고 다 못 벌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괜히 성질을 부리면서 그러기에 궁금한 것들을 꼭 참고 믿어줬습니다. 그래, 못 버는 것보다야 잘 버는 게 훨씬 낫지 생각하면서 아들들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수상아리만큼 돈을 잘 벌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 아들들의 일이 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저는 멍청하게 애들을 믿고만 있었습니다. 2년이 되던 시점부터 아들들의 행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돈 달라 소리를 안 하던 애들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푼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나 차 기름 넣어야 해서 그러는데 돈 좀 줘요. 뭐? 기름 넣을 돈이 없어? 아니, 누가 기름 넣을 돈이 없겠어? 나 어제 지갑을 회사에 놓고 와서 그래. 얼른 줘요. 그런데 이렇게 푼돈을 달라고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상해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희 요즘 무슨 일 있니? 서로 눈치만 슬그머니 보는 게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는 건데? 저기 엄마, 그래 말해봐. 혹시 우리 돈 좀 줄 수 있을까? 돈? 무슨 돈?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 엄마 돈 모아둔 거 없어? 이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있기는 했지만 이걸 얘네들한테 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2년 동안이나 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두 놈 다 돈이 없다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드러나 볼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2억.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2억이라뇨. 뭘 하면 2년 사이에 2억이라는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까요? 어차피 2억도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걸 같이 해결해주면 아들들은 평생 저한테 기대서 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돈 없다. 한 푼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아들들이 뭐라고 또 하염없이 짜증내는 걸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잘했다고 해줬습니다. 여기서 또 받아줬으면 끝도 없었을 거예요. 방 밖에서 이제 어떡하냐는 둥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말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첫째가 차라도 팔고 와서 얘기했다면 상황의 심각성을 더 느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례합니다.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갑자기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희 첫째와 둘째를 찾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일도 안 나가던 애들이 방에서 나왔고 경찰을 보고는 토끼눈이 되어서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 아니 형사였습니다. 형사들 서너 명이 떡하니 지키고 있었고 아들들은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자녀분들이 다단계 회사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다단계라니요. 그러면서 애들이 사기죄로 잡혀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사기를 쳤다니.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일 좀 하나 했더니 사기를 치고 다닌다니. 아수라장이 된 집을 치우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다음날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한테 왜 문을 열어줬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키웠냐, 이제 어떡할 거냐, 자식들 감옥 보낼 거냐며 급기야는 욕설까지 내뱉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 자식이 괴물로 보였습니다. 이제껏 돈 달라고 징징대기는 했지만 저한테 화를 내거나 욕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아들 둘 다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이 합쳐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애들 위해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그 돈을 모으는 이유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돈을 꺼내오자 아들들의 얼굴 표정이 싹 변하더군요. 뭐야, 돈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돈 없다고 한 거야? 진짜 엄마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지, 내가 뭘 심하게 잘못한 건지 혼란스러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2년 동안 다단계인지 사기꾼들 집단에서 일하면서 대출을 받았답니다. 돈이 많아 보여야 영업도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차도 산 거였는데 저한테는 중고 국산차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제차였습니다. 양복도 비싼 걸 빼입고 시계도 사고 아주 난리를 떨었더군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윗사람들이나 돈 벌지 아래에서 뛰는 놈들이 돈을 법니까? 실적은 안 나오지 회사에서 사라고 해서 사둔 물건들이 한가득이지. 대출금 갚을 능력도 없지. 사기꾼으로 잡혀가지. 답도 안 나왔답니다. 어떻게 그런 미련한 것들을 키웠는지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둘째가 화가 잔뜩 나서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들들 그냥 사기죄로 감옥 가고 빚더미에 쌓이게 둘 거야? 어떻게든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뭘 어떻게 도와주니?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인데. 왜 이게 전부야? 엄마 이 집 있잖아. 이 집은 아빠 거야. 너희 정말 왜 그러니? 그러더니 얘네들이 정말 굶주린 짐승 마냥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문서 어디 있냐면서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 아들들의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그거를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집 문서를 꺼내서 넘겨줬습니다. 엄마는 진짜 이기적이다. 더 이상 보기 싫고 이 집도 다 팔아버릴 거니까 엄마 알아서 사세요. 집도 아이들을 위해 모은 전 재산도 빼앗기고 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걷다가 발견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나이 50에 고시원에 들어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옷가지가 들은 큰 가방 하나 들고 2평도 안 되는 방에 있으니 제 꼬라지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니던 식당도 최근에 문을 닫게 되어서 파트타임으로 식당 이곳저곳에서 일하는 신세였습니다. 저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남편 따라갈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는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 좁은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니 낯선 동네 여기저기를 맴돌며 식당 일을 찾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찾게 된 감자탕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다른 여자들이 묻더라고요. 자식은 없냐, 어디에 사냐, 명절인데 어디 안 가냐. 그냥 입을 꾹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하길래 꽁꽁 감추냐고들 했지만 말하는 순간 눈물이 터질까봐, 그리고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꼭꼭 숨겼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사는 재미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고시원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나가서 할 것도 없고 해서요. 그날도 방에 가만히 틀어박혀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똑똑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박춘자 씨 안에 계신가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웬 멀끔한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방문을 열었는데도 남자는 가만히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넋이 나간 것처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대뜸 고시원 방에 찾아와서는 기억이 안 나냐니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말에 다시 한번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 모양이 독특해서 다들 신기했습니다. 정면에서 보아도 귀가 잘 보일 만큼 돌출되어 있던 귀였습니다. 귀바퀴도 매끈해서 꼭 무슨 요정의 귀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엄청 놀려댔었죠. 우리 막내, 바로 우리 막내 준명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비슷한 귀를 가진 사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 볼수록 준명이가 확실했습니다. 준명이니? 제가 알아보자 막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준명이라니. 내가 사랑했던 우리 막내를 20년 만에 만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꼴을 보일 수가 없어서 다급하게 데리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려고 하니 막내가 앉아있으라며 대신해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막내의 20년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막내를 잃어버린 20년 전 시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막내가 그날의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지 막내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부모님도 형제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길에 쓰러져 있던 걸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병원에 실려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기억도 없으니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던 막내는 고아원에 보내셨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를 지내다가 막내는 한 중년의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집이었는데 준대기업 수준의 굉장한 재력가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부부는 아이 없이 살기로 하며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봉사를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심성이 아주 착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저희 막내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래답지 않은 영특함과 보호해주고 싶은 순한 성격에 마음이 움직여서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막내는 그 집 외동아들로 살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들을 먹으며 좋은 학교도 다니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암이 있으셨는데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답니다. 막내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았대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분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저랑 20살도 넘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막내가 후계자가 되기 위해 회사 일을 돕고 있다고 하더군요.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커줘서 너무 다행이라고요. 막내 잃고 정말 매일 그 시장을 배회하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니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언젠가는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부탁드리니까 사람을 붙여서 알아봐 주셨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아니야. 내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내가 잘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우리 막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런데 왜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저한테 형이 둘이 있다고 들었는데 형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형들한테 사기 전가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 막내도 내 자식인데 숨길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요. 남편이 죽은 것도 말하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매몰차게 아들들한테 쫓겨났는지 얘기를 다 들은 막내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식이란 사람들이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죠?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든 복수할 거예요. 아니다, 됐다. 복수는 무슨... 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형들이라는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보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있냐면서요. 그때 형들이 저 잃어버리게 한 거라고. 일부러 거짓말까지 해서 위험한 상황 만든 거라고 직접 말하던데요. 형들만 아니었으면 저는 제 친어머니 밑에서 자랐을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됐어. 괜히 일 벌려서 속상할 거 없어. 더 이상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그 못난 것들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비둬라. 지 동생 버리고 지 어미 버리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그냥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쓸데없는 짓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으라고 내비두자. 어? 첫째와 둘째만 생각하면 가슴 저 깊은 곳까지 아려왔습니다. 내 인생의 치욕이었고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더 이상 일을 벌리기 싫었습니다. 제 말에 막내는 한동안 대답을 안 하고 있더니 끝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시원에 있는 짐을 싸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냅둘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냥 두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고 계신 걸 본 이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네요. 이제라도 아들 노릇하고 싶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됐다. 내가 너한테 어미 노릇을 못 해줬는데 뭘 바라겠니? 그럼 이제라도 해주세요, 엄마 노릇. 막내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막내를 따라 나섰습니다. 막내는 고급 오피스텔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거기가 막내가 사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가구들과 가전제품들도 단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 때문에 본가에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지냈던 곳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지내셨으면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물어볼 거라도 있니? 어머니 뵙고 싶으면 가끔 와도 될까요? 말이라고. 언제든 매일 와도 좋다. 아니, 매일 오렴. 맛있는 밥 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텅 빈 넓은 집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참, 내 인생도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식들한테 버려져서 고시원에서 살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식 덕을 보게 되다니요. 이걸 좋아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막내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맞았습니다.
양부모님 밑에서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어 기억도 안 나는 친엄마인 저를 부양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날 막내 책상 한쪽에 있던 앨범을 밤새도록 봤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내 아들의 인생을 보는 것이 꽤나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을지, 얼마나 행복하며 자랐을지 사진을 보면서 대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잃어버린 막내를 다시 보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고 뭘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먹을 게 없을 거라며 냉장고도 가득 채워놓고 침구도 새 걸로 바꾸고 날이 춥다며 전기장판도 사오고 팔 걷어붙이고 집 청소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저는 내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맛있는 저녁 밥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달걀말이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이고 시금치도 무치고 호박전도 해서 한 상을 차렸습니다. 막내가 식탁에 앉지 않고 가만히 음식들만 보고 서 있더라고요. 왜, 혹시 이런 거 싫어하니? 물어보고 차릴 걸 그랬나? 아니요, 너무 오랜만이어서요. 이런 밥상이. 양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이런 집밥을 자주 차려주셨었거든요. 지금은 집에서 식사 차려주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왜인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거랑은 좀 달라서. 그런데 오늘은 진짜 양어머니가 해주셨던 밥 같아요. 그립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나도 오랜만에 밥을 차려봐서 간이 맞을지 모르겠다. 얼른 먹어봐. 막내는 찌개를 한 입 먹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막내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감정과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움과 행복함과 슬픔 등등 많은 게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막내와 재회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막내가 내어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막내는 회사 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막내의 양아버지는 건강이 조금 안 좋긴 하시지만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랑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니 되려 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모질이 같은 아들 둘 키우며 솔직히 좋은 소리 한 번 못 들었는데 막내 덕에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아, 첫째랑 둘째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원래 살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했는지 대문이랑 마당도 전부 다 바뀌었고요. 전에 살던 사람들 어디 갔냐니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온 적이 없어서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요. 어찌 어미 마음이 그렇게 되나 싶다가도 전에 쫓고 이제껏 연락 한 통 안 하는 거 생각하면 정이 사라지는 기분도 듭니다. 첫째랑 둘째는 제 생각 하나도 안 하겠죠 뭐. 저는 지금은 우리 막내한테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즘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쁩니다. 막내를 다시 만나고부터 매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사는 게 버거울 정도로 낭떠러지까지 갔던 내 삶이 우리 막내를 다시 만나고 달라졌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내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남은 생은 우리 막내의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하면서 우리 막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